수술복을 입은 백발 의사가 나타났다. 정옥 씨 잘 지냈습니까? 어머니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졌다. 진수야, 저 사람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떠난 사람이야. 지금 그 사람이 아버지 수술을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 외곽 재개발 예정지의 낡은 상가입니다. 칠이 벗겨진 간판 아래 만능수리 박사장이라고 쓰인 작은 가게에서 아버지 박만수는 라디오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올해 74살이신 아버지는 여전히 손놀림이 정확했죠.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조이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어요. 작업대 위에는 온갖 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오래된 납땜 인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카세트 데크에 테이프를 넣자 8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노래, 너 엄마가 참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중얼거리시는 소리에 어머니 이정옥이 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72살의 어머니는 손때 묻은 가계부를 펼치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죠. 장바구니 안에는 시장에서 사온 파, 마늘, 두부가 들어 있었어요. 만수 씨, 이번 달도 전기세가 세네요. 철거비 얘긴 아직도 말이 없대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불안감이 온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가계부 한 장 한 장마다 적힌 숫자들이 우리 가족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수입니다. 52살이죠. 이 오래된 골목에서 자라나 대기업을 그만두고 부모님 가게를 도우며 재개발 보상 협의를 챙기는 중입니다. 서울역 근처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했던 제가 고향으로 돌아온 건 부모님이 걱정되어서였어요. 재개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누군가는 도와드려야 했거든요. 회사 동료들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평화롭진 않지만 익숙한 하루였어요. 재개발 통지서와 빚, 점점 줄어드는 단골들, 그리고 부모님의 투닥거림까지 모든 게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아침마다 우편함에서 나오는 고지서들을 정리하고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분류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보상금 계산서, 이주비 신청서, 임시거주지 안내문까지 온갖 서류들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는 유난히 활기차 보이셨습니다. 정우가 점심에 족발 먹으러 갈까? 아무렇지 않게 웃으시는 모습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요즘 재개발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으셨거든요. 밤마다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는 평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왠지 달라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아이고, 갑자기 무슨 바람이야?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외식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어요. 재개발 스트레스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오늘만큼은 예전 같은 평화로운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가게 안은 온갖 부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선풍기, 라디오, 믹서기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보기 힘든 브라운관 텔레비전까지 동네 사람들이 가져온 고장 난 가전제품들이 줄을 서 있었죠.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다 고쳐주셨어요. 돈이 안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수리비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고쳐주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기계도 생명이 있다는 게 아버지 철학이었거든요. 한번 만들어진 건 끝까지 써야 하는 거야.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시는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댁에 가서 형광등도 갈아드리고 수도꼭지 고장나면 공구 들고 달려가셨어요. 라디오에서는 아직도 그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그대여, 이제는 안녕. 가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담은 노래였죠. 어머니가 잠깐 멈춰서 그 노래를 들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추억에 잠긴 표정이셨어요. 손으로 가계부를 덮으시며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이 노래 나왔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셨죠. 맞아요.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라디오에서 자주 들었던 노래예요. 그런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결혼하신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서로를 아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신 분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골목 밖으로는 재개발 공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포클레인이 오래된 건물들을 허무는 소리였죠. 우리 가게도 몇 달 후면 저런 식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해온 이 작은 공간도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철거 예정일까지 3달 남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고장난 다리미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김치 담그기 전에 천 다려야 하는데. 아버지는 웃으시며 다리미를 받아드셨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금세 고쳐드릴게요. 이런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셨어요. 어머니가 라디오 볼륨을 조금 줄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 노래만 들으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작업 중이던 라디오를 잠시 내려놓으셨어요.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좋았어. 그 순간 가게 전화가 크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김 사장님 가게 냉장고가 완전히 나갔대. 오늘 안에 못 고치면 음식이 다 상한다고 하네. 김 사장님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와는 30년 넘게 알고 지내신 사이였죠.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택시 타세요. 요즘 교차로 공사 때문에 차가 너무 위험해요. 실제로 며칠 전에도 공사 구간에서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신호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우회전 표지판도 헷갈리게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하기가 까다로웠어요. 특히 오후 시간대에는 공사 차량들까지 더해져서 교통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그랬듯이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택시비가 얼마인데 그냥 트럭 타고 가면 되지 뭐. 아버지는 이미 공구 가방을 챙기고 계셨어요. 낡은 가죽 가방 안에는 온갖 수리 도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드라이버, 펜치, 전압계, 납땜 인두까지 아버지만의 노하우가 담긴 도구들이었습니다. 각각의 도구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어서 반질반질 윤이 났어요. 어머니도 말렸어요. 여보,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허리 아프다고 하신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아이고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시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김 사장님이 급하다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 아버지는 중고로 산 작은 트럭 열쇠를 집어드셨어요. 10년도 넘은 낡은 트럭이었지만 아버지 손으로 직접 고치고 관리해서 아직도 잘 달렸어요.
트럭 뒤쪽에는 만능수리 박사장이라고 손으로 쓴 간판이 붙어 있었죠. 글씨체가 좀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간판이었어요. 금방 다녀올게. 점심 족발은 저녁에 먹자.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니 왠지 불안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는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휘파람을 불며 걸어가셨어요. 트럭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곧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아버지 트럭이 골목을 벗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저 사람 참, 나이도 생각 안 하고.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애정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결혼하신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서로를 챙기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가게에 남아서 할머니의 다리미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었거든요. 다리미를 뜯어보니 전선이 끊어진 부분을 발견했어요. 절연 테이프로 감싸서 연결하니 다시 작동했습니다. 할머니, 다 고쳤어요. 조심해서 쓰세요. 할머니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사장님 아들도 손재주가 좋구나. 그런 말씀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이라도 물려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시려고 지갑을 꺼내셨지만 저는 사양했어요. 아버지처럼 이런 일은 돈을 받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벌써 돌아오셨을 텐데 연락이 없었어요. 김 사장님 가게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거리였고 냉장고 수리는 보통 1시간 정도면 끝나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도 시계를 자주 보시며 불안해하셨습니다. 보통 이 정도 일은 1시간이면 끝나는데 어머니가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디오에서는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외곽 재개발 지역 교차로에서 공사로 인한 정체가 심합니다. 우회도로 이용을 권합니다. 아버지가 지나가셨을 바로 그 구간이었어요. 걱정이 더해졌습니다. 혹시 교통정체에 걸려서 늦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점심 준비를 하시다가도 자꾸 창밖을 내다보셨어요. 진수야, 아버지 휴대전화로 연락해봐. 저는 아버지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아마 김 사장님과 수리 관련해서 통화하고 계시거나 시끄러운 곳에 있어서 전화를 못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오후 1시가 넘어서자 어머니의 걱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아마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늦는 것 같아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긴급함이 느껴지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구급대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만수 씨의 보호자신가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받고 보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맞습니다. 아들 박진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차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신 상태로 현재 한강의료센터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급하게 물으셨어요.
진수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주저앉으실 것 같더니 빠르게 가방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빨리 병원 가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였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한강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니 빠르게 운전해 주셨어요.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늘님, 제발, 우리 만수마는.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택시 안에서 울렸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앞은 분주했습니다. 구급차가 방금 도착했는지 의료진들이 바쁘게 환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그 환자가 아버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헬멧을 쓴 구급대원이 의료진에게 상황을 브리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발신자 표시에는 번호 표시 제한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였는데 어머니가 뭔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시며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누구였어요? 제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시고 그저 손만 떨고 계셨어요. 그냥 잘못 걸린 전화인가 봐.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전화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수술복을 입은 백발의 의사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명찰에는 윤태식 흉부외과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는 아버지와 비슷해 보였지만 훨씬 젊어 보이는 외모였어요. 의사 가운이 잘 어울리는 모습에서 오랜 경력이 느껴졌습니다. 윤태식 교수가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만수 환자분 보호자시죠? 현재 늑골 다발성 골절과 폐출혈 소견이 보입니다. 트럭이 전복되면서 가슴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신속한 개용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폐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서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윤 교수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긴급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의학적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아버지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건 분명했어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이 분야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 맞나요? 솔직히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 확신이 필요했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이 병원 흉부외과 1세대이세요. 경력이 30년 넘으시고 이런 응급수술은 최고 실력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떨고 계셨습니다. 윤 교수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윤 교수가 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마치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윤 교수의 눈에도 잠깐 당황하는 빛이 스쳤어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린 목소리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옥 씨, 잘 지내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병원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아는 의사라는 게 이상했어요. 더구나 그렇게 조심스럽고 그리운 듯한 목소리로 부르다니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진수야, 저 사람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떠난 사람이야.
그 순간 온 세상이 뒤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어머니의 옛 연인이라니요.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사람이 아버지 수술을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물을 참고 계셨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윤 교수가 전문적이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의사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의료진으로서의 책임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그 사람 손에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전에 윤 교수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박만수 환자분을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사로서의 다짐과 함께 개인적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50년 전 헤어진 연인이 남편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윤 교수는 정말 어머니를 떠난 사람일까요? 왜 의사가 되었을까요?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어요. 수술실 위쪽 빨간 등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어요. 그 등불을 바라보며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시기를,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들이 모두 잘 해결되기를 말이에요. 어머니는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가끔씩 수술실 문을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떨구시기를 반복하셨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술이 언제 끝날지,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아버지의 생명이 그 수술실 안에 달려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손가방을 꼭 안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그분과는 어떤 사이였어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낡은 파우치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안에서 겹겹이 접힌 편지들이 나왔어요. 편지 봉투들이 누렇게 발에 있었고 1988년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년필로 쓴 글씨는 세월이 지나 퇴색되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쓰인 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식이가, 윤태식이 보낸 편지들이야. 모든 편지의 발신인이 윤태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 개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최소 20통은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분명히 버렸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놀라서 말했더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편지가 안 온다고 믿었던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내쉬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알았어.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내 할머니가 다 숨겼더라. 편지들을 몰래 받아서 감춰놨던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편지를 숨기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그러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의사 집안은 내까지 것 필요 없다고 하셨지. 우리는 가난한 집 딸이니까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를 급히 내 아버지한테 시집 보내셨던 거야. 그제서야 부모님의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편지 한 통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펼치셨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내용이었어요. 정우가 미국 연수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너를 찾겠다. 기다려줘.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럼 윤 교수님은 어머니가 결혼하신 걸 모르셨던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내가 내 아버지와 혼인해서 너를 낳은 후였어. 그때서야 편지가 안 갔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때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혈압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해요.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때 간호사가 다른 편지 봉투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박만수 환자분이 남기신 메모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드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간호사 말에 저는 급하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짧게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야, 혹여 집도일을 윤태식 교수로 배정받았다면 놀라지 마라. 내가 요청했다. 윤태식이 내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소리쳤더니 어머니도 메모를 보시고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만수 씨가 알고 있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밀로 간직해온 일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계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분을 수술 의사로 직접 요청하셨다는 거였어요. 왜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메모 뒷면에 더 적혀 있었습니다. 정욱이는 평생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았다. 나는 그걸 안다. 하지만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다. 윤태식이 최고 의사라는 것도 안다. 내 목숨보다 정욱이 마음이 더 소중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메모를 읽으시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 만수 씨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그제서야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수술실 위에 빨간 등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윤태식 교수가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요청한 일이라니 정말 아버지다운 결정이었습니다. 진수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큰 사람이야. 나 같은 여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후회와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재개발 시행사 직원으로 보였어요. 그는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님 아드님이시죠? 보상금 관련 서류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금액이 줄어들어서요.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예요? 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대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돈 이야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그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교차로 신호등 우회전 표지 설치 요청. 누가 넣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다치지 말라고 계속 요청하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 구간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동네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던 거였어요. 정작 본인이 그 위험한 구간에서 사고를 당하셨지만 말이에요. 수술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윤태식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수술복에 묻은 핏자국이 보였어요. 저와 어머니는 급하게 일어나서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윤태식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수술복 소매에 묻은 핏자국을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1차 수술은 마쳤습니다. 윤 교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늑골 골절 부위는 고정했고 폐출혈도 대부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을 때 저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뇌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격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는데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윤 교수의 설명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직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의식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윤 교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으로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환자분의 생명력을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아버지는 평소의 든든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만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저희는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었지만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가 깨어나시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윤태식 교수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정옥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손짓으로 혼자 가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와 윤 교수가 복도 끝쪽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계시고 윤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분 후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무슨 얘기하셨어요? 제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희는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다 주었고 어머니는 의자에서 졸고 계셨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복도를 걸어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알람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들어갔고 곧이어 의사들도 몰려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중환자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환자 혈압 급강하, 심박수 불안정, 의료진들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깨워서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일어나셨고 저희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윤태식 교수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집에서 급하게 나온 것 같았어요. 무슨 상황인가요? 그가 간호사에게 물었고 곧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윤 교수가 나와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뇌압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뇌부종이 심해져서 추가 처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뇌부종이면 위험한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교수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안 돼. 안 되겠어. 어머니가 중얼거리시는 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족발 먹으러 가자고 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될 줄이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교수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의사로서의 책임감과 개인적인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옛 연인이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의사였거든요. 새벽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계속 의료진이 드나들었고 각종 응급처치가 이어졌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서 머리를 감싸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어머니의 통화 내용이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윤 교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윤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만수 씨, 만수 씨.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어요. 저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아직도 의료진들의 응급처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불규칙하고 약한 소리였습니다. 윤 교수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이 1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늘님, 제발 우리 만수 씨만은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윤태식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어요. 저희는 급하게 일어나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교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심박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요. 다행히 뇌사 상태는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 같았습니다. 정옥 씨, 윤 교수가 어머니를 부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진수 씨도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는 의사 상담실로 따라갔어요. 상담실에는 의학 서적들과 각종 증명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 교수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묻어둔 진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옥 씨, 미안합니다. 제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윤 교수의 첫마디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 진실이 지금에야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외국 연수를 가는 날 당신 어머니께 정식으로 혼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윤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냐, 의사 집안에 우리 딸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하시면서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막으셨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요. 당신 어머니는 제가 보낸 모든 편지를 돌려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당신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윤 교수의 목소리에 당시의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그럼 왜 평생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한 번도? 그 질문에 윤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당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윤 교수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었어요. 멀리서라도 당신 가족을 지켜보는 것 말이에요. 그때 윤 교수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장학금 후원 영수증들이었어요. 수혜자 이름을 보니 박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교 1993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의 기록이었어요. 이게 저였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학 시절 받았던 장학금이 익명 후원자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그 후원자가 윤 교수였던 거예요. 저는 그 장학금 덕분에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의사로서의 양심으로 그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윤 교수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모르고 지냈지만 이미 우리 가족과 깊은 인연이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우리 엄마가 그런 일을.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만수 선생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응급실로 오는 길에서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연락하셨다는 거였어요. 윤 교수님, 제발 집도해 주십시오. 저 양반이 내 아내의 첫사랑인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여자이기도 한 사람이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을 전해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윤 교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분은 정말 큰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질투심보다 어머니의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하신 거였어요. 박만수 선생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평생 정옥이가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모두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까지 전해 듣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윤 교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도 모르고 지냈어요. 50년 만에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두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윤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만수 선생님을 반드시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큰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그의 눈빛에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개인적인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상담실을 나와서 중환자실로 향하는 길에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내 아버지는 언제나 나보다 큰 사람이셨어. 이제야 알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 교수가 중환자실로 들어가며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 수술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박만수 선생님의 생명력을 믿어보겠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굳은 의지가 느껴졌어요. 중환자실 문이 다시 닫히고 저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아버지의 큰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 응급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태식 교수가 다시 수술복을 입고 들어간 지 3시간이 흘렀어요. 저와 어머니는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혈압 다시 떨어집니다. 뇌압 수치 위험합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소리들에 저희는 가슴을 졸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꼭 쥐고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오후 2시쯤 되어서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큰 소동이 났습니다. 충격기 준비. 윤 교수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소리와 함께 클리어 라는 외침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다시 멈췄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중환자실 문에 붙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들이 아버지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 교수가 아버지의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하고 계셨어요. 리듬 확인.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다시 충격기 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제세동이 시행되었어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윤 교수님, 벌써 30분째입니다. 다른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통 심폐소생술은 30분 이상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윤 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더 해봅시다. 어머니가 복도 의자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만수 씨, 정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저희 곁을 떠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윤 교수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더 강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듯이 온 힘을 다해 제세동을 시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중환자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심박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도 상승하고 있어요. 의료진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윤 교수가 마스크를 벗고 땀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심박이 돌아왔습니다. 뇌압도 안정되고 있고요. 그의 첫마디에 저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어요. 윤 교수의 신중한 설명이었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긴 것 같았어요.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미약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간호사가 급하게 윤 교수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환자가 반응을 보입니다. 윤 교수가 급하게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몇 분 후 윤 교수가 활짝 웃으며 나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대답도 하실 수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짧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희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더니 아버지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살아계신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보, 정말 놀랐어요. 깨어나줘서 고마워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눈에 눈물을 고이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잠깐 산소 마스크를 치워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힘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우가, 미안해. 걱정 끼쳤지?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윤 교수님께 고맙다고 전해라. 그리고 윤 교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윤 교수가 아버지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두 남자 사이에 묘한 존경과 이해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힘겹게 어머니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우가, 이제 다 풀렸구나. 우리 편하게 살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여보. 이제 정말 편하게 살아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중환자실을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모든 오해도 풀렸으니까요. 복도에서 윤 교수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그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님의 생명력이 정말 강하시네요. 어머니가 윤 교수에게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윤 교수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야말로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희는 병원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회복 속도가 빨라서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었어요. 윤태식 교수의 정성스러운 치료와 아버지의 강한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보니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아직 붕대를 감고 계셨지만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진수야, 가게는 어떻게 됐냐?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있어요. 김 사장님도 매일 안부 전화하세요.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서 사과를 깎아드리고 계셨습니다. 여보, 이제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윤태식 교수가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상태는 어떠세요? 아버지가 밝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 교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트를 확인하셨어요.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네요. 다음 주쯤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 교수의 말씀에 저희는 기뻤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윤 교수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정욱이와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어머니가 당황하셨지만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어요. 평생 숨기고 살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제 다 풀렸으니 자연스럽게 지내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윤 교수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박 선생님, 정말 큰 분이십니다. 윤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정욱 씨도 행복한 현재를 사시고 계시니까요. 그의 말에서 성숙한 남자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두 분을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이제야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50년간 마음속에 묻어뒀던 짐을 내려놓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 로비로 나오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박 사장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김 사장님이 꽃다발을 들고 오셨어요. 사장님, 제가 괜히 급하게 불러서 이런 일이...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따뜻한 동네 정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 생사의 고비를 넘기신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가게에 도착하니 동네 할머니들이 음식을 준비해 두셨어요. 사장님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정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아버지는 가게에 앉아서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셨습니다. 예전에 듣던 그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 노래, 내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지. 어머니가 수줍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동안 동네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상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 임시 거주지도 마련되었어요. 아버지의 평소 덕망 덕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윤태식 교수가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평상복을 입으신 모습이 병원에서와는 달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부 인사차 왔습니다.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교수님, 커피 한잔 하시죠.
어머니가 따뜻하게 대접해 드렸어요. 세 분이 함께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부담감은 없었어요. 윤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많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교수님께 생명을 빚졌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재개발로 인한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아버지는 오래된 간판을 정성스럽게 떼어내셨습니다. 이거 새 집에서도 달아야지. 평생의 업이었던 수리점을 정리하시는 모습이 뭉클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전기 제품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술을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에서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활동도 하시고 가끔 윤 교수님과 다른 의료진 분들과 차도 마시며 건전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재를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 가족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셔서 평소와 다름없이 걷고 계셨어요. 진수야,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뭘 깨달았는지 아냐? 뭘 깨달으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표현해야 한다는 것도. 어머니가 아버지 팔짱을 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저야말로 평생 숨기고 살아서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꼭 잡으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 강변에서 바라본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을 모두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수야, 사람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지? 윤 교수님과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운명이란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오래된 편지들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것들도 추억으로 간직해야겠어.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시고 어머니도 마음의 짐을 벗고 편안하게 사시고 있어요. 윤 교수님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주시며 좋은 친구로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큰 사랑과 어머니의 진실한 마음, 윤 교수님의 의사로서의 사명감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던 그 만남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